성북동의 밤은 언제나 조용했다. 조용함은 이 집의 규칙이자 미덕이었다. 대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완벽하게 정돈된 정원이었다. 계절마다 바뀌는 꽃의 종류와 위치까지 관리표에 따라 배치되었고, 잔디의 길이는 항상 일정했다.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 하나 어지럽게 떨어지지 않는 듯 보였다. 그 모든 질서의 중심에는 이 집의 주인, 강재혁이 있었다. 강재혁은 대기업의 부회장이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차기 총수 후보, 완벽한 경영자라고 불렀다. 숫자에 강했고, 판단은 빠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에게 세상은 관리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계획하고, 통제하고, 결과를 얻는 것, 그 외의 변수는 불필요했다. 그의 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거실 벽 한쪽에는 대형 시계가 걸려 있었다. 초침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집안의 모든 일은 그 시계에 맞춰 움직였다.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간호사의 교대 시간, 아이들의 수면 시간까지. 아이들. 거실 한가운데에는 2개의 휠체어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앉아있는 쌍둥이, 강민준과 강민서. 6살의 나이였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뛰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두 아이는 지나치게 얌전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이나 벽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아, 민서야, 강재혁이 퇴근 후 습관처럼 아이들을 불렀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부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어땠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았어요. 민서도 따라 말했다. 문제 없었어요. 그 말투는 마치 연습된 대답처럼 들렸다.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기분이 아니라 상태였다. 문제만 없으면 됐다. 아프지 않고 사고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때 흰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다. 최수연. 병원에서 직접 추천한 수석 간호사였다. 서울의 명문대학 병원에서 15년 이상 근무했고 소아신경계 질환을 전문으로 다뤘다는 화려한 이력이 있었다. 말투는 정확했고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부회장님, 저녁 약 투여 시간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테인리스 쟁반이 들려 있었다. 투명한 주사기 몇 개와 작은 약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준과 민서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진행하세요. 강재혁의 말에 최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민준 군부터 하겠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아이의 팔을 잡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이를 꽉 깨물고 천장을 바라봤다. 주사기가 팔에 꽂히는 순간 아이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민서의 차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과정은 정확했고 조용했으며 효율적이었다. 강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이것이 바로 전문성이라고 생각했다. 감정 없이,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치료. 오늘도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최수연이 보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혁은 짧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다. 휠체어가 바닥을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바퀴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거실에 혼자 남은 강재혁은 잠시 서 있었다. 창밖으로 성북동의 불빛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은 멀고 차가웠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재로 향했다.
아직 처리해야 할 보고서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이예인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였다. 청소와 간단한 집안일을 담당하기로 한 계약직 직원이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차림은 수수했다. 그녀의 손에는 노란 고무장갑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를 건넸을 때 최수연은 잠시 그녀를 훑어봤다. 규칙은 들으셨죠? 네. 아이들과 불필요한 접촉은 삼켜주세요. 치료 과정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예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두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다. 민준과 민서는 창가 근처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 빛을 피하듯 안쪽에 머물렀다. 이예인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이예인은 웃었다. 과장되지 않은 조용한 미소였다. 나는 혜인이야. 여기 청소하러 왔어. 민준이 물었다. 아줌마도 흰 옷 입어요. 이예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냥 파란 옷 입어. 그 말에 민서의 시선이 이예인의 손으로 내려갔다. 노란 고무장갑이었다. 그건 뭐예요? 이거. 이예인은 장갑을 살짝 흔들었다. 내 손 보호하는 거야. 아이들은 잠시 그 장갑을 바라봤다. 무언가를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그때 최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이예인 씨. 네? 지금은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예인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시선은 계속 그녀를 따라갔다. 노란 장갑이 움직일 때마다 아이들의 눈동자도 함께 움직였다. 그날 오후, 이예인은 거실 바닥을 닦다가 작은 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아줌마, 민서였다. 이예인은 주위를 살폈다. 최수연은 다른 방에 있었다. 응? 그 장갑 따뜻해 보여요. 이예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장갑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만져볼래? 아이의 눈이 커졌다. 왜요? 조금만. 민서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장갑을 만졌다. 고무의 촉감에 아이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아이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예인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집에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균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너무나 조용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예인이 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성북동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규칙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약물 투여, 낮잠, 물리 자극 시간, 다시 약, 모든 일정은 벽에 붙은 표에 적혀 있었고 그 표를 중심으로 집은 숨쉬고 있었다. 이예인은 그 표를 매일 보았다. 보면서도 따르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다. 아이들이 약을 맞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은 하루에 길어야 30분 정도였다. 최수연이 기록을 정리하거나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는 짧은 틈, 이예인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바닥을 닦으며 아이들 곁에 오래 머무르는 정도였다.
말을 걸지 않아도 괜찮았다. 민준과 민서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세하게 반응했다. 눈동자가 움직였고 손가락이 긴장했다. 오늘 햇빛이 좋아. 어느 날 이혜인이 바닥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혜인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 하늘은 잘 안 보이는데 오늘은 좀 맑네. 민준의 시선이 천천히 창밖으로 향했다. 이혜인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은 이혜인이 노란 고무장갑을 끼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장갑을 끼지 않은 날에는 시선이 덜 머물렀고 장갑을 낀 날에는 눈이 따라왔다. 그거 오늘도 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은 날이 있었다. 응, 손 아프거든. 아줌마 손이요? 응, 그 대답에 민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혜인은 아이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감정을 처음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이혜인은 걸레를 들고 거실 한쪽에 앉았다. 바닥을 닦는 척하며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가 되었다. 이거 해볼래? 그녀는 노란 장갑을 살짝 바닥 위로 굴렸다. 장갑이 천천히 민준 쪽으로 굴러갔다. 민준은 당황한 듯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장갑에 닿는 순간 아이의 몸이 움찔했다. 괜찮아. 이혜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움직이지 않아. 그냥 있어. 민준은 장갑을 살짝 눌렀다. 고무가 눌리며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다시 해봐. 민준은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었다. 장갑이 찌그러졌다가 돌아왔다. 그때였다. 민준의 발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휠체어의 발판 위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가락이 꿈틀거렸다. 이혜인은 숨을 멈췄다.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민준은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장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혜인은 장갑을 도구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놀이처럼, 그러나 놀이보다 조심스럽게. 이건 공이야. 그녀는 장갑을 동그랗게 말아 민서에게 굴렸다. 잡아볼래? 민서는 손을 뻗었다. 처음에는 공중에서 멈췄다가 두 번째 시도에서 장갑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민서의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졌다. 아이는 중심을 잡기 위해 본능적으로 배에 힘을 주었다. 잘했어. 이혜인은 과장하지 않았다. 박수도 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민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기쁜지 당황스러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변화는 느렸다. 너무 느려서 기록으로 남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이혜인은 알았다. 이 아이들은 못 움직이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움직이지 않게 되어버린 아이들이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었다. 그리고 약이었다. 어느 날, 이혜인은 우연히 최수연이 약병을 꺼내는 모습을 보았다. 의료용 냉장고가 아니라 자신의 가방 안에서였다. 이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약을 맞은 후 민준과 민서는 평소보다 더 무기력해졌다. 눈은 반쯤 감겼고 반응도 느렸다. 이혜인은 그 상태를 이미 여러 번 보아왔다. 약이 들어간 후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인형 같았다. 그날 밤, 이혜인은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짧은 기회가 찾아왔다.
최수연이 병원과 통화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이혜인은 아이들 앞에 섰다. 이번에는 노란 장갑을 양손에 꼈다. 우리 조금만 해볼까? 민준이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봤다. 걸으면 안 되죠. 걷는 거 아니야. 이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서 보는 거야. 민서의 숨이 빨라졌다. 넘어지면 내가 잡아. 이혜인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내밀었다. 장갑 낀 손이었다. 손잡고 일어나 볼까? 아이들은 서로를 봤다.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민서였다. 작은 손이 노란 장갑 위에 올라왔다. 그 다음 민준도 손을 얹었다. 이혜인은 천천히 힘을 주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시간을 주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들의 다리는 떨렸고 상체는 앞으로 쏠렸다. 괜찮아. 그녀는 다시 말했다. 지금 안 돼도 돼. 그 순간 민준의 무릎이 아주 조금 펴졌다. 거의 기적처럼. 아이의 발이 바닥에 닿았다. 민서도 반사적으로 힘을 주었다. 두 아이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떼고 서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몇 초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서 있었다. 이혜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아이들이 무너지기 전에 다시 천천히 앉게 도왔다. 봤지? 그녀가 말했다. 너희 다리 아직 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은 너무 조용해서 이혜인의 가슴을 찔렀다. 아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아니야. 그때였다. 거실 문이 열렸다. 강재혁이 들어섰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것은 휠체어가 아니었다. 바닥에 서 있던 아이들의 발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다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잔상이 남아 있었다. 방금 뭘 한 거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혜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숨을 고르고 말했다. 놀이를 했습니다. 강재혁의 표정이 굳었다. 치료 계획에 없는 행동은 허락한 적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경고였다. 아이들이 원했습니다. 이혜인이 말했다. 원한다고 다 해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강재혁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민준과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잘못을 들킨 것처럼. 그 순간 이혜인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병도, 약도 아니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게 만드는 침묵과 질서였다. 그리고 이제 그 질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도. 강재혁은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 머물렀다. 책상 위에는 아직 읽지 않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한 장도 넘기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낮에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휠체어 옆, 바닥에 닿아 있던 아이들의 발,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서 있었다. 자신이 착각했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장면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험으로 받아들였다. 아이들이 걷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제가 무너진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받아온 진단서, 해외 병원 기록, 수억 원이 들어간 치료 계획. 그것들이 모두 흔들리게 된다. 만약 그 판단들이 틀렸다면 그는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아이들이 다시 다칠 가능성이 아니라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왔다. 출근을 취소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집 안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거실은 평소와 같았다. 아이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최수연은 기록지를 들고 있었다. 이혜인은 부엌 쪽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어제 일, 강재혁이 말을 꺼냈다.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설명해보세요. 그의 시선은 이혜인을 향해 있었다. 이혜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아이들이 약을 맞지 않은 시간에는 반응이 다릅니다. 최수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건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녀가 즉각 끼어들었다. 부회장님, 아이들의 질환은 이미 확진된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근육 반응을 기능 회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일시적인 반응이라면? 이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약을 맞은 후에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나요? 최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약물은 경련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파 보이진 않습니다. 아픔을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두 사람의 말은 평행선을 달렸다. 강재혁은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의학적 근거입니다. 그의 시선이 최수연에게로 향했다. 현재 치료가 아이들에게 최선이라는 근거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최수연은 즉시 대답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혜인을 봤다. 이혜인 씨. 네. 당분간 아이들과 단둘이 있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이혜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회장님. 이건 명령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지가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최수연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혜인이 가까이 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꿨다. 아이들과 이혜인 사이에는 항상 누군가가 서 있었다. 민준과 민서는 그 변화를 즉각 알아차렸다. 아줌마, 오늘은 안 와요? 민서가 물었을 때 이혜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날 오후, 약물 투여 시간이 끝난 후였다. 민준의 손에서 장난감 블록이 떨어졌다. 평소 같으면 아무 반응도 없었을 텐데 아이는 그 블록을 다시 집으려다 실패했다. 손에 힘이 없었다. 괜찮아, 최수연이 무심하게 말했다. 지금은 휴식 시간이야.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블록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이 이혜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이혜인은 결심했다. 아무도 없는 순간을 만들어야 했다.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다.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 최수연이 병원 호출로 급히 외출한 날이었다. 대체 인력이 오기까지 1시간 정도의 공백이 생겼다. 강재혁은 회사에 나가 있었다. 집 안에는 이혜인과 아이들뿐이었다. 아줌마, 민준이 먼저 말했다. 오늘은 해도 돼요. 무엇을 말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혜인은 알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그녀는 노란 장갑을 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었다. 천천히. 아이들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다. 손을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발에 힘을 주는 것. 이번에는 더 빨랐다. 민서가 먼저 섰다. 서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민준도 뒤따랐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각자 서 있었다. 몇 초, 그리고 몇 초 더 봤지? 이예인은 속삭였다. 너희 몸이 기억하고 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강재혁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착각하지 않았다. 두 아이가 분명히 서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바닥에 종이가 흩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눈은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려와,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 달랐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아이들은 놀라서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이예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고 있습니까? 강재혁이 이예인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정입니다. 이예인이 말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현실은 의사가 판단합니다. 그 의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말이 공기를 찢었다. 강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선 넘지 마세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직원입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다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예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이들 몸입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다. 강재혁은 아이들을 한 번 더 봤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 바닥을 딛고 있던 발의 감각.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당장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그가 말했다. 오늘부로 계약은 종료입니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줌마 가지 마요. 민준도 따라 울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손을 뻗었다. 노란 장갑을 향해서. 강재혁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조여왔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렸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아이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이예인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노란 장갑을 벗어 아이들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너희 잘못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강재혁을 똑바로 봤다. 부회장님. 말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때도 그게 안전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강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예인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오래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그 선택이 이 집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예인이 집을 나간 날,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성북동의 계단은 미끄러웠고,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흔들렸다. 이예인은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손에 들린 작은 비닐봉지를 더 세게 쥐었을 뿐이었다. 그 안에는 빈 약병 하나가 들어 있었다. 투명했고, 라벨은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둑질이라는 단어보다 증거라는 단어가 더 정확했다. 집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약 트레이 옆에서 그 병을 발견했다. 의류용 냉장고가 아니라 최수연의 개인 가방 근처였다. 비어 있었지만 병 안쪽에는 마르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예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 병을 가방에 넣는 동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는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다. 그 시각,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이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약을 맞은 뒤에 아이들은 언제나 그랬다. 감정이 빠르게 가라앉고 표정이 비어갔다. 최수연은 침착하게 기록을 정리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또렷했다. 부회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강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빗줄기를 따라 흐르는 물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서 있던 모습, 이혜인의 눈빛,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당장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이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계속 걸렸다. 그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 약은 정상적으로 투여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평소와 동일합니다. 부작용은? 없습니다. 최수연의 대답은 언제나 정확했다.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었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는 가라앉아 있었다. 민주는 꿈속에서도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고, 민서는 몇 번이나 헛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그 소리는 문 밖까지 새어나오지 않았다. 이 집은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재혁은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아이들의 주치의였던 교수와 직접 통화했다. 최근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근육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약물 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사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를 갖는 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건 부모가 잘못된 희망을 갖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강재혁은 안도했다.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느낌이었다. 지금 치료를 유지하면 되겠죠? 물론입니다. 현재로서는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동안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혜인이 두고 간 노란 장갑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이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그는 그 장갑을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날부터 아이들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민주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들었다. 민서는 밤마다 잠에서 깨 울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수연은 그것을 불안 증세로 기록했다. 약간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강재혁은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이 더 처지는 것 같군요. 안정화 과정입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움직임을 시도했다가 좌절한 경험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강재혁은 입을 다물었다. 이혜인의 얼굴이 스쳤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집 안의 CCTV를 확인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지난 며칠의 영상을 넘겼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최수연의 움직임은 늘 일정했고 아이들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화면 한쪽에서 이상한 장면이 스쳤다.
최수연이 약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냉장고가 아니라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 화면이 흐릿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손에 작은 병이 들려 있었다. 강재혁은 영상을 되감았다. 다시, 또 다시. 그 병에는 라벨이 없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다. 개인 소지품일 수도 있다. 보조 약물일 수도 있다. 병원에서 지급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혜인의 말이 떠올랐다. 왜 약이 가방에 있습니까? 그날 밤, 강재혁은 잠들지 못했다. 서재에서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가 그대로 두었다. 마시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결정을 미루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미루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지시했다. 아이들 치료 기록, 처음부터 전부 가져오세요. 해외 병원 기록도요? 전부. 그는 처음으로 그동안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들을 직접 보려 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거실에 없었다. 치료실로 쓰는 방에서 최수연과 함께 있었다. 문틈 사이로 아이들의 신음이 들렸다. 아주 작고 억눌린 소리였다. 강재혁은 문 앞에서 멈췄다. 손을 뻗었다가 내렸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숨이 가빠 보였다. 부회장님, 저 이혜인이에요. 강재혁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전화할 자격 없다는 거 압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합니다. 강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 약 확인해 주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제가 가져온 병, 비어 있었어요. 라벨도 없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신 게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전화는 그 말로 끝이었다. 더 말하지 않았다. 변명도, 부탁도 없었다. 강재혁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다. 거실 쪽에서 아이들의 울음이 더 커졌다가 이내 뚝 끊겼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의 조용함은 안정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경고를 너무 오래 무시해 왔다는 것을. 강재혁은 그날 밤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민준과 민서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두 아이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지만 숨소리는 지나치게 얕았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내려다보았다. 눈꺼풀 아래의 그늘이 짙어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피로가 쌓인 사람들처럼. 괜찮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야 했다. 그래야 했다. 그는 돌아서서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낮에 받아온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 쌓여 있었다. 국내 병원 기록, 해외 병원 진단서, 검사 결과, 투약 내역. 그는 처음으로 그 모든 종이를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했다. 의학 용어는 낯설었지만 반복되는 약물 이름과 용량은 눈에 들어왔다. 일정은 정교했고 빈틈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한 가지가 계속 걸렸다. 최근 몇 달간의 투약 기록이었다. 동일한 이름의 약물이었지만 병원 기록과 집에서 사용된 기록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병원 기록에는 제조사와 로트 번호가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집에서의 기록에는 그 정보가 빠져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CCTV를 열었다.
이혜인이 떠난 날 이후의 영상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다. 시간대를 바꿔가며 속도를 늦춰가며 같은 장면을 반복했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보았다. 최수연이 아이들 방에 들어오기 전 가방을 열고 작은 병을 꺼내는 장면. 병에는 라벨이 없었다. 그녀는 그 병에서 무언가를 덜어 컵에 섞었다. 아이들에게 주스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평소와 같은 주사. 강재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다. 병은 분명히 병원에서 지급된 것과 달랐다. 크기도, 색도, 무엇보다 관리 방식이 달랐다.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는 목소리가 울렸다. 보조 약물일 수 있다. 임시 처방일 수 있다.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치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능성은 하나의 질문 앞에서 무너졌다. 왜 숨겼는가?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 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집 안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짧은 숨막힘. 민서, 강재혁은 달렸다. 평소에 달리지 않던 그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아이들 방 문이 열려 있었다. 최수연이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민서는 몸을 떨며 침대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민주는 침대 반대편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경련입니다. 최수연이 빠르게 말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에요. 약은 이미 투여했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몸이 크게 경련하더니 그대로 힘이 풀렸다. 아이의 머리가 침대 옆으로 떨어졌다. 숨소리가 끊겼다. 민서야, 강재혁은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몸은 지나치게 가벼웠다. 차가웠다. 호흡이 없어, 그가 외쳤다. 심정지입니다. 최수연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강재혁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이의 가슴을 눌렀다. 배운 적 없는 심폐소생술을 흉내냈다. 손이 엉켰고 힘의 방향도 엉망이었다. 구급차 불러, 그는 소리쳤다. 최수연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시선은 방 한쪽을 스쳤다. 열린 가방, 그 안의 병, 민준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아이의 몸이 뒤틀렸다. 두 번째 비극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다. 두 명 다 위험합니다. 최수연이 말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강재혁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았다. 한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다른 아이는 경련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켜진 채로 멈췄다. 마지막으로 재생 중이던 CCTV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라벨 없는 병.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서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민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끊어질 듯한 숨을 쉬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성북동의 조용한 밤을 찢었다. 병원 응급실은 밝았다. 지나치게 밝았다. 의료진이 아이들을 분리해 데려갔다. 강재혁은 복도에 홀로 남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다. 보호자분, 의사가 다가왔다. 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아이는 급성 약물 반응이 의심됩니다.
투여된 약물 정보를 정확히 아십니까? 그 질문에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혜인의 전화, 빈 병, CCTV.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병원 담당자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의사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건 병원 처방약이 아닙니다. 그 말이 복도를 얼어붙게 했다. 그 순간 최수연이 도착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 모든 건 이혜인의 행동 때문입니다. 강재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가 아이들을 무리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 거짓말. 강재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병이 있었다. 이건 뭐지? 최수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재혁은 보았다. 설명해, 그는 말했다. 그때 응급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의사가 뛰쳐나왔다.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강재혁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약물 정보를 즉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강재혁은 그제야 알았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끌어내야 했다. 응급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 짧게 오가는 의료진의 지시가 서로 엉켜 있었다. 강재혁은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다. 민서가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 그를 현실에 붙들고 있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다. 아이들의 주치의이자 병원 내에서 영향력이 큰 교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심정지는 약물 반응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성분은 아직 분석 중이지만 강력한 근위환제 계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강재혁의 가슴이 조여왔다. 민서는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뇌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강재혁이 물었다. 교수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말했다. 아이를 인공적으로 안정시키는 겁니다. 인공호흡기, 그리고 다시 근위환제를 사용해 경련을 억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료적 혼수 상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재혁의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다시 약,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 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교수는 차분하게 답했다. 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용량과 관리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제안하는 건 통제된 환경에서의 치료입니다. 만약 거부하면요? 그 질문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낯설게 들렸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 경우 아이는 언제든 다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장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 전달에 가까웠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강재혁은 고개를 들었다. 이예인이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얼굴. 그녀는 병원 직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이쪽으로 달려왔다.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아이들 괜찮아요. 강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교수 쪽을 바라봤다. 보호자분의 지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재혁이 말했다. 이혜인은 교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한 듯했다. 혹시 다시 약을 쓰시려는 건가요? 교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전문가가 아니시면. 알아요. 이혜인이 말을 끊었다. 전문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 약을 맞고 어떻게 변했는지는 매일 봤어요. 그녀는 강재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부회장님, 그 약 쓰면 아이들 다시 움직이지 못해요. 아니,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건 치료 과정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아닙니다. 이혜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 억제예요. 복도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강재혁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한쪽은 수십 년의 경력과 권위, 다른 한쪽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의 확신. 보호자분, 교수가 말했다. 지금 이 결정은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치료를 거부하시면 저희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동의서였다. 서명하셔야 합니다. 강재혁은 펜을 받아 들었다. 종이 위에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이혜인이 조용히 말했다. 부회장님. 말하지 마세요. 그가 낮게 말했다. 아니요.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엔 들어주세요.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이들, 약 안 맞았을 때 기억하세요? 민준이 블록 잡으려고 했던 거, 민서가 혼자 서 있던 거, 강재혁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어도 진짜였어요. 이혜인은 말했다. 아이들 몸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혜인이 맞받았다. 아이를 살리는 게 목표라면 그냥 숨만 쉬게 하는 게 답인가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강재혁의 손에 쥔 펜이 멈췄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서명하면 모든 결정은 다시 전문가의 손으로 넘어간다. 안전하다. 적어도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다.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서 있던 순간의 눈빛, 울면서도 손을 내밀던 모습.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 그가 입을 열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까? 교수는 잠시 망설였다. 위험하지만 약물 없이 경과를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련이 재발하면 즉각 개입해야 합니다. 그 개입이 그때는 다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교수의 얼굴이 굳었다. 이 결정은 기록에 남습니다. 남겨도 됩니다. 강재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제 아이를 믿겠습니다. 이혜인은 숨을 삼켰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교수는 서류를 회수했다. 그럼 최대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떠난 뒤 복도에는 강재혁과 이혜인만 남았다. 응급실 안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이 말했다. 아직 감사할 상황은 아닙니다. 강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아니에요. 이혜인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으로 아이들 편에 선 거예요. 강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응급실 문 너머를 바라봤다. 민서와 민준이 있는 곳, 그곳에서 아이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었다. 약 없이, 억제 없이, 스스로 숨 쉬기 위해.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강재혁은 처음으로 부회장이 아닌 아버지로 결정을 내렸다. 새벽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다. 응급실의 불빛은 밤과 다르지 않았지만 창밖의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강재혁은 거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잠을 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밤새 아이들의 심전도 그래프를 떠올렸고 의사의 말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곱씹었다. 약을 쓰지 않겠다는 결정. 그 한마디가 그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보호자분, 아이들 상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재혁은 바로 일어섰다. 민서는 자발 호흡이 안정됐고 심박도 일정합니다. 민준이는 아직 약간의 근경직이 있지만 격려는 재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위기는 넘긴 건가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소한 지금으로서는요. 그 말에 강재혁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숨을 쉬는 법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혜인은 벽에 기대 서 있다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 역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들 옆에서 쫓겨난 뒤 복도에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강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 기계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이들은 각각 침대에 누워 있었다. 튜브와 센서가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전날 밤보다는 훨씬 평온해 보였다. 민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규칙적이었다. 민주는 이마에 살짝 주름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다. 강재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했다. 아빠 여기 있어. 그는 속삭였다. 그 말이 아이에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했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 잠시 후 이혜인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선을 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보이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응, 강재혁은 짧게 답했다. 그 사이로 어젯밤의 주치의 교수가 다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상태가 예상보다 안정적입니다. 그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물 없이 이 정도로 유지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재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진단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교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아이들의 근육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진행성 근병증과는 다릅니다. 이혜인의 눈이 커졌다. 다르다는 건 확정은 아닙니다. 교수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약물 반응성이 지나치게 강했고 약을 중단하자 회복 반응이 빠릅니다. 이는 선천적 질환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억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강재혁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외부 요인이라면 약물, 스트레스, 환경, 교수가 말했다. 그리고 장기간 반복된 억제. 그 말은 명확하게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럼 아이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아팠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강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밀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전 병원 기록과 영상도 모두 다시 봐야 합니다. 강재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동안 믿어왔던 진단, 수억을 들여 받은 판정,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교수는 이혜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약을 맞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기록한 게 있습니까? 이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이 있어요. 짧지만 움직이던 순간들, 강재혁이 그녀를 바라봤다. 왜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는 비난보다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혜인이 말했다. 그런데 믿어주실 준비가 안 되어 보이셨어요. 그 말은 아프게 정확했다. 강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영상, 의료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세요. 이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가 나간 뒤 중환자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부회장님, 이혜인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금도 제가 틀렸을 수 있어요. 강재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난 당신이 틀리길 바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 말이 맞다는 건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쳤다는 뜻이니까. 이혜인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잘못 보고 있었으면 어쩌나. 하지만 당신은 봤고, 강재혁이 말했다. 난 보지 않았죠. 그는 민준의 침대로 시선을 옮겼다. 이제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병원 윤리위원회 소속 의사들, 법무팀, 그리고 외부 자문 교수들.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한 치료 문제가 아니었다. 과거 치료 기록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특히 장기간 사용된 약물 목록과 투여 기준, 강재혁은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서명이 찍힌 동의서들이 그 안에 있었다. 필요하다면, 그가 말했다.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이혜인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물러날 수는 없었다. 저녁 무렵, 민서가 처음으로 눈을 떴다. 아주 잠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감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모두에게 충분했다. 봤죠? 이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민서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혜인의 이름을 불렀다. 이혜인 씨. 네, 앞으로도 옆에 있어 주세요. 그 말에는 부탁과 책임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아이들한테도, 저한테도 이혜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가지 않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이번엔 병원 복도 끝에서 긴 싸움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진단과 권위에 맞서는 싸움, 과거의 선택과 마주하는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병원에서의 나흘째 아침, 강재혁은 처음으로 집에 들르지 않은 채 밤을 넘겼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보호자 대기실 소파에서 깜빡 잠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이들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 모니터는 붙어 있었지만
인공호흡기는 제거되었고 의식도 점차 또렷해지고 있었다. 민서는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사람을 따라봤고 민주는 짧게나마 아빠 라는 단어를 내뱉었다. 그 한 단어가 강재혁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날 오전 병원 회의실에서 첫 공식 검토 회의가 열렸다. 의료진, 윤리위원, 병원 법무팀, 외부 자문 의사까지 자리가 빽빽하게 찼다. 강재혁은 회의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부회장이 아니었다. 단지 보호자, 그리고 결정의 당사자였다. 기존 진단은 진행성 근병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신경과 교수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상태를 보면 임상 경과가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에 그래프와 영상 자료를 띄웠다. 이혜인이 촬영한 짧은 영상들, 아이들이 약을 맞지 않았던 시간에 손을 움직이고 균형을 잡으려 애쓰던 장면들이었다. 이 움직임은 자발적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근육신경 전달에 근본적인 손상이 있었다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병원 측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장기간 투여된 약물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악화라기보다 외부 교수가 말을 고쳤다. 유발 혹은 유지했을 가능성입니다. 그 말은 무거웠다. 누군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약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수 있었다. 강재혁은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다. 만약 그는 잠시 말을 고르며 말했다. 처음부터 진단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진단 위에서 모든 치료가 이어졌다면 회의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다.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무팀 변호사가 답했다. 그 경우 진단을 내린 의료진과 기관, 그리고 치료를 집행한 주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저는요, 강재혁이 다시 물었다. 동의서에 서명한 보호자로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법적으로는 공동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만, 보호자가 의료 전문 지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의료진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고려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강재혁에게는 면죄부처럼 들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혼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심의 빌딩들이 낮게 깔린 구름 아래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혜인이 뒤늦게 올라왔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당연하죠. 이혜인은 그의 옆에 섰다. 둘 사이에는 한 사람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 저는요, 그가 입을 열었다. 아이들 치료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모든의 아이들 목소리는 없었더군요. 이혜인은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많은 어른들이 그래요. 아이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불안을 없애고 싶은 거죠. 강재혁은 반박하지 않았다. 전문가의 말에 매달린 이유도 그가 낮게 말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겠죠. 그 말은 고백에 가까웠다. 그날 오후, 민준이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려고 팔을 잡는 순간, 아이는 갑자기 몸을 웅크리고 소리를 질렀다. 싫어, 목이 쉬어가는 소리였다. 이혜인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손짓했다. 잠깐만요. 그리고 아이 앞에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괜찮아. 아이의 호흡이 가빠져 있었다. 이건 약 아니야. 기계야.
그녀는 혈압계를 가리켰다. 봐, 이렇게 팔만 꼭 안아줄 뿐이야. 민주는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이혜인은 자신의 팔에 혈압계를 감았다. 봐, 파란 불 들어오지? 안 아파. 아이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잠시 후, 민주는 천천히 팔을 내밀었다. 강재혁은 그 장면을 침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아이는 아직도 약과 손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공포는 그의 선택들이 남긴 흔적이었다. 그날 밤, 병원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언론 쪽에서 병원에 문의를 했다는 이야기였다. 재벌가 아이들의 의료사고, 잘못된 진단 가능성.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병원장은 강재혁을 따로 불렀다. 상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병원 이미지도, 아이들 프라이버시도.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강재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진실이, 병원장은 말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강재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날 새벽, 이혜인은 병실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 사이에 앉은 채 고개를 벽에 기대고 있었다. 강재혁은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 순간, 민서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이혜인의 손등을 스쳤다. 강재혁은 숨을 멈췄다. 민서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민서야, 그가 속삭였다. 아이의 시선이 이혜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그 한 단어에 강재혁은 무너졌다.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누가 곁에 있었는지, 누가 두려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는지. 그날 밤, 강재혁은 병원 복도에서 오래 서 있었다. 전화기를 들고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그리고 마침내 통화를 걸었다. 이사님들께 전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이번 사안,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회사, 병원, 전부 포함해서 상대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더 듣지 않았다. 통화를 끊고 나서 그는 병실 문을 다시 바라봤다. 아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이혜인이 있는 곳,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구조와 권위, 믿음과 책임을 건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었다. 병원 앞에는 언제부터인가 카메라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기자였다. 병원 출입구 맞은편 인도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성거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그 수는 늘어났고 마침내 방송사 로고가 붙은 차량까지 나타났다. 강재혁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이틀째, 병원은 사실상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평소보다 말을 아꼈고, 간호사들은 병실 출입 기록을 꼼꼼히 남겼다. 누군가는 이미 외부에 정보를 흘렸고,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재혁은 병원 측 요청으로 기자회견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병원장, 법무팀, 홍보팀이 함께한 자리였다.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홍보팀장이 말했다. 추측성 보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강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커졌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추측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것도 법무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아직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섣불리 공개하면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그 리스크, 강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4년 동안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는 보호자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구조의 일부였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 숨기지 않겠습니다. 병원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기자회견을 한다면 병원도 함께 서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강재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는 길어졌다. 결국 조건부 기자회견이 결정되었다.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 의료진 실명은 조사 결과 전까지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진단 오류 가능성과 약물 과다 사용 문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로 했다. 회의실을 나서며 강재혁은 복도에서 이혜인을 만났다.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그녀가 말했다. 네, 후회 안 하세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강재혁은 잠시 생각했다. 두렵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후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더군요. 그날 밤, 민주는 잠에서 깨어 한동안 울었다. 악몽 때문이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침대 난간을 붙잡았다. 싫어, 싫어. 이혜인이 먼저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괜찮아. 지금은 병원이야. 안전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약도 맞아. 그 말에 강재혁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다. 민준아, 아이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아빠가 약속할게.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아무도 허락 없이 너한테 약 안 써.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진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지킬게. 민주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혜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모습을 보며 강재혁은 깨달았다. 아이들은 아직 완전히 그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했다. 다음 날 오전, 기자회견은 병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 한가운데에 강재혁과 병원장이 나란히 섰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아이들의 병명이 잘못되었다는 건 사실입니까? 장기간 약물 투여가 확인된 겁니까? 재벌가라서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닙니까? 강재혁은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제 아이들은 수년간 중증 근육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진단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리고 그 진단을 전제로 한 치료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장기간 강한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결과 아이들은 움직임과 감정을 억제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병원장이 옆에서 말을 이었다. 현재 병원은 외부 독립위원회를 통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강재혁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보호자로서 그 모든 치료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공격적인 질문들이 잠시 멈췄다. 왜 지금에서야 공개하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강재혁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아이들이 약 없이 숨쉬고 눈을 뜨고 저를 봤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병원과 의료 시스템의 문제, 보호자의 책임, 그리고 아이들의 회복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날 오후, 온라인에는 수많은 기사와 댓글이 쏟아졌다. 분노, 동정, 의심이 뒤섞였다. 어떤 사람들은 강제혁을 위선자라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고백이라 평가했다. 그 모든 반응 속에서 강제혁은 병실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혜인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강제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는 낮게 말했다. 언젠가는 알겠죠. 그땐 이혜인이 말했다. 지금처럼 말해주세요. 숨기지 말고. 강제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도와주실 겁니까?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기자들은 철수했고, 카메라는 꺼졌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강제혁은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퇴원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병원은 마지막까지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고, 아이들은 새벽 시간에 병원을 나섰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도로에는 차량이 많지 않았다. 민준과 민서는 휠체어가 아닌 침대형 이동 카트에 누워 있었다. 스스로 걷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두 아이의 다리는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았다. 차 안에서 민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집에 가는 거야? 응, 강제혁이 대답했다. 그 집? 민준의 질문은 짧았지만 의미는 길었다. 강제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니. 다른 집, 그 말에 민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아직 말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새로 옮긴 집은 성북동이 아니었다. 회사 명의의 별장이 아닌 도심 외곽의 작은 주택이었다. 담장은 낮았고 정원에는 관리표 대신 흙 냄새가 있었다. 강제혁은 그 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경비도 두지 않았다. 첫날 밤, 아이들은 잠들지 못했다. 낯선 천장, 낯선 소리. 민서는 몇 번이나 몸을 움찔했고, 민주는 이혜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여기서는 괜찮아, 이혜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 강제혁은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존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다. 병원이 아닌 소규모 재활센터였다.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아이들을 환자라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불렀고 아이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오늘은 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치료사가 말했다. 오늘은 바닥을 느끼는 겁니다. 민준의 발바닥이 매트에 닿았다. 아이는 얼굴을 찡그렸다. 차가워. 그 한마디에 모두가 멈췄다. 느낄 수 있다는 게 중요해. 이혜인이 말했다. 민서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고 순간 균형을 잃을 뻔했다. 강제혁이 반사적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이혜인이 손으로 제지했다. 기다려요. 민서는 스스로 다시 균형을 잡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흔들렸고 무릎이 떨렸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열이 조금 올랐다. 강재혁은 한밤중에 몇 번이나 체온계를 들었다 내려놓았다. 약을 쓰고 싶은 충동이 목까지 올라왔다. 조금만 지켜봐요. 이예인이 말했다. 지금은 몸이 배우는 중이에요. 강재혁은 손을 떨며 체온계를 내려놓았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며칠 후 민준이 처음으로 혼자 일어섰다. 벽을 짚고 아주 천천히. 그 장면을 본 순간 강재혁은 숨을 멈췄다. 아빠, 민준이 말했다. 나 서 있어. 강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이 먼저 젖었다. 그는 아이를 안지 않았다. 안으면 아이가 다시 주저앉을 것 같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 있네. 민서는 며칠 뒤 두세 걸음을 떼었다. 걸음이라고 부르기엔 어설펐지만 바닥에서 발을 떼고 다시 딛는 움직임이었다. 아이는 넘어졌고 울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다시 이예인이 말했다. 민서는 울음을 삼키고 다시 일어섰다. 그 모습을 보며 강재혁은 알았다. 이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실패와 후퇴가 포함된다는 것을. 한 달 뒤 병원과 회사, 그리고 관련 의료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장기간 사용된 약물의 문제, 관리 감독의 부재, 그리고 시스템적 책임. 최수연은 조사를 받았고 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재혁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에서 물러났고 언론 인터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재활센터 앞에서 매일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다. 어느 날 재활센터 앞에서 기자 한 명이 다가왔다. 부회장님, 강재혁은 고개를 들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기자가 물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강재혁은 잠시 생각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완벽하지 않은, 그러나 살아있는 소리였다. 선택을요, 그가 말했다. 전문가와 사람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 말입니다. 기자가 숨을 죽였다. 그땐 아무도 고르지 않았을 겁니다. 강재혁은 말을 이었다. 그냥 아이들 곁에 있었을 겁니다. 그 대답은 기사로 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개인적인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집 마당에서 민준과 민서는 작은 공을 굴리고 있었다. 공은 자주 엉뚱한 방향으로 갔고 아이들은 자주 넘어졌다. 그러나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이예인은 마당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강재혁은 그녀 옆에 앉았다. 앞으로도, 그가 말했다. 많이 늦을 겁니다. 알아요. 이예인이 대답했다. 그래도 가고 있잖아요. 민서가 갑자기 공을 놓치고 넘어졌다. 아이는 잠시 울먹이다가 혼자 일어섰다.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봐, 민서가 말했다. 나 안 울어. 강재혁은 웃었다. 처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마당에는 작은 불이 켜졌다. 완벽하지 않은 집, 완벽하지 않은 회복, 완벽하지 않은 가족.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숨 쉬고 있었다. 억제 없이, 강요 없이, 각자의 속도로. 그리고 그 속도는 마침내 그들 자신의 것이었다.